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메타인지 학습법. 저자는 리사 손,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출간일은 2019년 6월 26일. 모든 학습은 메타인지로부터 시작된다. 아장아장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가방을 메고 등교 준비한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 부모는 여러 감정을 갖게 된다. 아이가 즐겁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학교 진도는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혹 학업에 뒤처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이른 공부를 시키고 싶지 않다며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던 부모도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문턱 앞에서는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모는 당연히 학부모로서 학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아이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 나 역시 초등학생 남매를 두었기에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한국의 특수한 교육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 역시 한국 아이들과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다. 이해가 쉽도록 내가 겪은 상징적인 경험을 3가지 에피소드로 압축해 보았다. 첫 번째 에피소드, 내가 유치원생이었던 시절 하루는 선생님께서 각자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평소 좋아하던 책을 자신 있게 선택한 후 신나고 들뜬 마음으로 발표회를 기다렸다. 그런데 발표 당일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내 자신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다. 친구들은 나로서는 도저히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수준 높은 책들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나름 자신감이 넘쳤지만 내가 골라온 책은 어린이용이 아닌 유아용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풍자적인 문학 에세이를 작성해 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재미있겠다며 한껏 기대를 드러냈던 친구들과 달리 나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풍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기에 숙제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세 번째 에피소드, 언어와 문화가 낯설었지만 나는 학교 생활과 수업에 충실하려 노력했고 덕분에 6학년 때는 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성적표를 받은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똑똑하다는 칭찬을 해주었다. 내심 기분은 좋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옆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선생님께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의 친오빠를 칭찬했기 때문이다. 리사가 공부를 잘하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리사 오빠가 IQ 높기로 유명하지. 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 머리가 나쁘다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나 자신이 바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IQ가 높아 똑똑한 오빠와 달리 나는 흔히 말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라 느껴졌고 노력은 나처럼 IQ가 낮은 아이들이 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아이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 위와 같은 3가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 내가 겪은 학습의 어려움은 한국 아이들이 직면하는 것과 3가지 비슷한 면이 있다. 첫째는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점이고, 둘째는 이해 속도가 느리면
아이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해 뒤처지거나 머리가 나쁜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에 이른 아이들의 자신감은 쉽게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손상된 자신감을 되찾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자부하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조차도 자신감을 회복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죽하면 임신했을 당시 내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자 화두가 어떻게 해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였겠는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변에서는 미국 같은 좋은 환경에서, 그것도 성공한 부모 아래서 살아갈 아이인데 무슨 걱정이냐 라고 뱀곤 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갖는 것과 성공을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성적과 자신감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길과 자신감을 키우는 길이 겹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무엇으로 어떻게 키우는 것일까?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자. 아이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요인이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을 훼손시키는 것일까? 연구자인 나도 이에 대한 완벽한 답을 내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메타인지 연구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다. 메타인지는 사실 아주 먼 옛날부터 잘 알려진 인간의 기본적 능력 중 하나다. 고대 그리스 텔포이 아폴로 신전기 등에 새겨져 있던 그 유명한 신탁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의 응답,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다. 추상적으로 설명하자면 메타인지는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메타인지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은 자기 거울이다. 자기의 모든 인지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메타인지인 셈이다. 한마디로 메타인지는 자신의 기억, 느낌, 지각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메타인지 전략의 핵심, 모니터링과 컨트롤 능력. 메타인지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메타인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인지는 몇백 년 걸쳐 수많은 심리학자에 의해 연구된 분야지만 특정 몇몇 분야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감각, 지각, 학습, 기억, 언어 등 인지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에 대한 연구가 줄을 이뤘고, 메타인지 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1950에서 1970년 사이에 대두됐다. 메타인지 과학이라는 분야가 본격적으로 탄생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메타인지는 상위 1%의 공부법이나 공부 잘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메타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바로 학습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지와 메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인지는 감각, 지각, 학습, 기억, 언어 등을 뜻하고, 메타인지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때문에 메타인지는 학생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일 수밖에 없다. 다음에 예를 살펴보자. 한 아이가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의 시험을 앞두고 있다.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이다.
아이는 본격적 공부에 앞서 학습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순간 아이는 자신이 수학보다 영어에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선 영어가 수학보다 더 어려우니 일단 수학을 먼저 끝내고 남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자신의 계획대로 서둘러 수학 공부를 끝낸 뒤 영어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와중에도 아이는 끊임없이 아까 그 단어는 다 외웠나? 라며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몇 시간 후 아이는 이제 완벽하게 외운 것 같으니 영어 공부를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정리하며 시험 준비를 마친다.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는 이미 몇 가지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스스로 평가하는 모니터링 전략이다. 모니터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질과 양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과정이다. 위의 사례에서 아이는 영어와 수학이라는 두 가지 시험 과목을 비교한 후 스스로 먼저 공부할 과목을 정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인이 영어에 비해 수학에 더 자신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두 번째, 컨트롤 전략이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한 후 아이는 영어보다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는 수학을 먼저 공부하기로 판단했다. 이러한 선택, 즉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바로 컨트롤이다.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컨트롤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학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스페인어는 유창하나 영어는 서툰 6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의 일이다. 난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 새로운 영어 단어가 포함된 문장들을 주고선 1시간 후 구두로 테스트할 테니 문장을 읽으면서 단어의 뜻을 잘 생각해봐 라고 지시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1시간 정도는 필요할 거라 예상했는데 불과 1분 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암기가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닌가. 약속대로 단어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자 아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아이에게 단어 하나를 제시하며 그 뜻을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아이에게 이 과제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 공부를 더 하렴 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다. 모니터링에서 이런 문제는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아이들은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컨트롤도 잘하지 못한다. 자신이 잘 안다고 착각해 공부를 더 일찍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많다. 평소 암기력이 좋지 않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경향을 보인다. 이럴 경우의 문제는 아이가 집중하는 시간보다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아이가 효과적으로 학습하길 원하는 부모라면 어릴 때부터 모니터링과 컨트롤 과정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발달시켜줘야 한다. 메타인지의 주체는 아이 자신. 요약하자면 메타인지는 현재 나의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이다. 모니터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아야 함과 동시에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무언가를 모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모니터링과 컨트롤 능력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이토록 중요한 메타인지는 도대체 언제부터 발달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아주 어린 아기에게도 메타인지 능력은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한 심리학 실험을 보자. 실험자는 18개월 된 아기와 엄마 사이에 짧은 징검다리 하나를 놓아두었다. 이윽고 징검다리 건너편에서 엄마가 아기의 이름을 부른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아기는 신이 나서 다리 앞으로 뛰어가지만 징검다리를 건널 용기가 없어 안절부절하며 엄마만 바라본다. 엄마는 아기에게 징검다리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며 제 힘으로 건너올 것을 유도한다. 이때 아기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 슐리아는 엄마의 신호를 믿고 용기를 내어 다리 위에 올라섰을까?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기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대신 엄마에게 손을 뻗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기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리를 건너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컨트롤을 통해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고 결정한 것이다.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들도 엄마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는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 이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 아기의 메타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잠깐, 평균적으로 12개월 이후의 아기들도 걸을 수 있는데 연구자들이 18개월의 아기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명 걸음마라 불리는 직립보행을 연습하며 수많은 엉덩방아를 찢는 시기가 바로 18개월 무렵이기 때문이다. 만약 실험에 참가한 아기가 걷기에 실패한 경험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스스로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메타인지를 자신의 거울이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지 거울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보통 거울과 전혀 다르다. 메타인지는 다른 인지 능력과 마찬가지로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기 쉬운 기술이다. 의식, 인식, 자기성찰 등 연구자들이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은 다소 추상적이라 정의가 어렵고 각 개념과 관련된 논쟁도 많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배움의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효율적 학습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성공적인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그렇다면 이토록 훌륭한 메타인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몸의 근육을 키우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평소 운동과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근육을 키우겠노라며 무작정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근육으로 무장한 사람이 100kg짜리 덤벨을 들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100kg짜리 덤벨을 들면 몸살만 날 뿐 절대 근육을 만들 수 없다. 내 몸에 맞는 운동, 다시 말해 자기 상태에 맞는 운동이 필요하다. 메타인지도 마찬가지다. 메타인지를 키우려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성적 부진의 원인이 모니터링에 있는지 컨트롤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주체는 부모가 아닌 아이 자신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잘 안다고 착각한다. 메타인지는 경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님에도 아이에 비해 경험과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부모는 나이와 경험이 적은 이들의 인지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이런 착각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데 나는 우선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메타인지는 근육처럼 본인 스스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녀의 메타인지 근육을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아이의 인지를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아이가 자기 스스로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빼앗는 셈이다. 둘째, 부모는 학습화된 세 가지 착각으로 인해 자녀에게 잘못된 기대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아이의 메타인지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부모와 아이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학습화된 세 가지 착각은 다음과 같다. 착각 1.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착각 2. 쉬운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착각 셋. 실패 없는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기술이다. 흔히 메타인지를 단순히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해다. 메타인지는 평생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며 학생보다 성인에게 더 필요한 능력이다. 취업, 결혼, 출산, 비즈니스, 집 구매 등 모든 큰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이런 문제들은 시험 공부처럼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문제 해결법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네, 오늘 읽어드린 책은 메타인지 학습법, 저자는 리사손,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였습니다.